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애 TV입니다. 오늘은 시작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향가 연구가입니다. 향가 연구가로서 마음에 담아두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니고 오로지 연구가이고자 합니다. 향가 연구에 있어서 한국적인 시각도 아니고 일본적인 시각도 아니고 오직 향가와 만엽집에 쓰여 있는 글자가 가리키는 그대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향가가 만들어진 시기에는 한국도 일본도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애국자가 되면은 향가를 최초로 풀어나가는 제가 애국자가 된다면 새로 향가를 연구하게 될 한국인도 일본인들도 자기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애국자와 일본의 애국자들은 향가 연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것이고 결국은 향가를 미궁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제 파병을 결단했던 외국의 제명천왕이 후쿠오카 파병군 본영에서 사망했습니다. 제명천왕은 망해가는 백제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언이 만엽집 12번가였습니다. 제명천왕은 좌측의 빨간색 원 안 후쿠오카 조창 귤광정에서 사망했습니다. 만엽집 12번가는 제명천왕의 혈통을 밝혀주고 마음의 정체성을 규명해주고 왜 제명천왕이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파병을 결정했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12번가는 고대 한일 관계를 연구하시거나 문학적인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번가는 너무도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내밀한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한 단계 더 깊숙하고 세밀하게 향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백제를 사랑했던 제명천왕이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애 TV는 향가로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추적하고자 하는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12번가의 원문입니다. 모두 22글자의 향가입니다. 길지 않은 노래입니다. 만들어진 시기는 661년이었고 만들어진 장소는 부산의 맞은편 후쿠오카의 조창 귤광정 궁이었습니다. 두 번째 네 글자와 세 번째 구절 9글자가 5글자 모두 합해서 9글자가 외국 황실의 혈통과 백제 구원군 파병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만 잘 이해하셔도 한일 고대사의 안개가 상당 부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금보다도 더 소중한 글자들입니다. 두 번째 구절 보십시오. 두 번째 구절에 있는 야도 파견 이 네 글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글자인 야는 우리가 잘 아는 들입니다. 들판 날 때 야, 들야. 도는 섬도자입니다. 몇산자 변이 좌측에 붙어 있죠. 들과 섬이라는 글자를 나란히 늘어놓고 있습니다. 들과 섬은 서로 의미의 맥락이 연결되지 않는 구절인데 두 글자를 나란히 마치 이렇게 나란히 써놨습니다. 여기에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외국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섬이라는 섬도자는 작은 조그만 하나의 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섬나라 외국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작품 전체의 맥락과 이 섬도자라는 글자가 통하게 됩니다. 작은 섬 하나를 이것이 작은 섬이다 하면은 도저히 맥락이 연결되지 않는 글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외국은 이 전체를 통일했던 게 아니고 아랫부분에서 조그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입니다. 이 사진은 김해 평야입니다. 일부러 제가 이 사진을 따왔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널찍한 평야입니까? 들판입니까? 이것이 항공사진으로 찍은 김제 평야입니다. 이건 역시 김제 평야입니다. 여기서 야도에서 도라는 글자가 섬나라 외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도 할 때 도가 섬이니까 야도 대구 관계로 보아서 나라를 뜻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을 나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외국 중에서 들판으로 특징 지어지는 나라는 아마도 백제를 말할 것입니다. 앞에 제가 사진들을 보여드렸죠. 백제 영토였던 김제평야의 사진들입니다. 섬나라 외국 사람들이 백제에 와서 이 들판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거대한 들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백제를 들판의 나라라고 상징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열사의 나라, 뜨거운 모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 특히 외국의 사람들은 백제를 들판의 나라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야도라는 두 글자는 백제와 외국이었던 것입니다. 야도라고 하여 백제와 외국을 하나의 세트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꾸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제를 외국의 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 나라 중 우선순위가 백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백제가 앞이고 외국이 뒤, 크고 강한 나라를 보통 우리는 앞에 둡니다. 즉 백제와 외국 관계는 크고 작은 나라,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이런 개념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비유를 든다면 큰 집과 작은 집 이러한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야도, 이 야도를 제가 풀면서 야도는 백제와 외국의 관계를 말한다. 크고 작은 관계를 말한다. 큰 집과 작은 집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애국자 김영애가 아니고 오로지 글자가 가리키는 대로 냉정하게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일에 일본 사람들이 저를 대한민국의 저 사람은 애국자야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 일본인들도 앞으로 향가를 풀면서 스스로 애국자가 되어서 야도 이 두 글자를 백제와 외국이라는 관계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뜻으로 풀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에게 애국을 요구하시지 말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로지 글자 그대로 나가달라. 당신은 절대로 애국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야도 파견, 아까 두 번째 그 중에서 야도는 풀었고요. 파라는 글자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파라는 글자는 우리 소위 말하는 파도 아닙니까? 파도에는 요동치다 파입니다. 백제와 외국에 큰 파도가 밀려왔다. 풍파가 덮쳐왔다. 요동을 치고 있다. 큰 난리가 났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파를 큰 욕이라든가 풍파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를 기습 공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백제가 난리가 났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뒷글자 잠시 있다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뒷글자 견을 보아주십시오. 이것을 견을 두 가지로 사전을 찾아보면은 보다 이런 뜻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견은 무엇인가 변을 당하다 견. 우리가 평소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을 보고 있다 그러자 욕 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본다 이런 뜻이 된 겁니다. 욕을 본다. 그러니까 파견하면은 큰 난리, 풍파, 아주 엄청난 사태를 욕을 본다 그런 뜻으로 풀면은 되겠습니다. 백제와 야도 파견 이 네 글자를 다시 전체적으로 풀어보면은 백제와 외국이 큰 요구를 보고 있다. 풍파를 만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상합니다. 백제 혼자 신라와 당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명천왕은 작품을 지으면서 야도 즉 백제와 외국이 험난한 풍파를 만났다. 큰 요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제명천왕의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와 외국을 운명 공동체로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 무엇인가가 느껴지시죠? 제명이라는 여인의 시각에 심상치 않은 역사에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게 느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그러면 잠깐 앞으로 돌려볼게요. 여기서 세 번째 구절입니다. 세추 저심기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자가 빠져 있습니다. 세추 저심기 이 세 번째 구절을 풀어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세추 저심기가 나오죠. 그러면 먼저 이 세추 저심기 중에서 앞에 나오는 두 글자 세추라는 두 글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는 우리가 보통 요즘 우리 한자들 실력들이 워낙에 짧아가지고요. 그냥 인간세 그렇게만 봅니다. 여기서 세는 대대로 사귐이 있다 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추는 그냥 추적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구하다라는 추로 풀어야 합니다. 구하다 추. 그러니까 세추를 연속해서 뜻을 이어간다면 대대로 사귀어 온 백제를 구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추, 세는 뭐라고 그랬죠? 대대로 사귀다. 추는 구하다. 그러니까 대대로 사귀어온 사람 또는 나라를 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명천왕이 왜 여기에 왔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후쿠오카에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추는 대대로 사귀어온 백제를 구한다. 그렇게 보아야만이 맥이 통합니다. 여기서 사귀다라는 것은 일반적 의미의 남녀 간에 사귄다든지 친구 간에 사귄다는 게 아니라 혈연의 우위를 나누어 왔다 이런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혈연의 우위를 가져온 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일가 친척 그래서 대대로 서로가 우위를 나누어 왔다 일가 친척끼리 그런 의미로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명천왕이라는 여인이 백제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그 제명천왕의 마음이 물씬 풍겨나는 구절입니다. 세추라는 것은 혈연 관계를 가진 이웃을 대대로 우리는 사귀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 백제를 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 세추 저심기에서 뒤에 세 글자 저심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밑저 밑이라는 건 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힘은 깊다. 기는 재간부리다 할 때 기해할 때 기입니다. 저심 이 두 글자의 뜻을 연결하면은 밑을 깊게 하다. 즉 뿌리를 깊게 하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저심기 이 세 글자는 뜻과 발음의 법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어가는 한자의 뜻으로 풀고 뒤에 나오는 초사나 음이는 한자의 발음으로 읽는다.
뜻발의 법칙이 바로 향가의 표기법인데 이 향가의 표기법이 여기에서 구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심기에서 앞 두 글자 저심은 어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뜻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뿌리, 기초, 심은 깊다. 그러니까 뿌리를, 기초를 깊게 하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뒤에 기는 뭔가 재간기입니다. 이 기자는 발음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심기는 뜻과 발음, 밑을 깊게 하기를 이렇게 기자가 반자의 발음으로 표기되고 발음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심기를 뜻발의 법칙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앞 두 글자는 뿌리를 깊게 하다입니다. 뿌리를 깊게 하다. 플러스 뒤에 나오는 것은 기 발음, 한자를 발음을 읽으니까 뿌리를 깊게 해주기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우리 현대 한국어에 따르면은 뿌리를 깊게 해주게, 뿌리를 깊게 해주게 이렇게 발음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게도 좋고 이렇게도 좋고 뿌리를 깊게 해주기를 또는 뿌리를 깊게 해주게 뭐 이렇게 당부하는 우리 당부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렇게 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뿌리를 깊게 해주게 고대 충청도가 아니었을까요? 야도, 파견, 세추, 저심기 이 9글자는 백제와 섬나라 왜국이 큰 일을 당하였으니 대대로 사기온 백제를 구하여 나라의 기초를 깊게 하여 주게 이렇게 풀립니다. 백제와 섬나라 왜국이 큰 일을 당하고 있으니 대대로 사기온 혈연으로서 대대로 사기온 백제를 구하여 왜국의 우리나라의 기초를 깊게 해주게 이렇게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것이 마지막 구절이 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 영상 앞에서 풀었으니까요. 이 구절에서는 딱 한 글자만 여기서 더 짚어드리고 오겠습니다. 뒤에서 네 번째 글자 빨간 글자입니다. 구슬주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슬주를 진주로 비교했는데요. 여기서 이 구절을 구슬은 금구슬, 옥구슬, 진주 이런 보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슬은 제명천왕을 은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것을 왜 꼭 그 진짜 구슬일 수도 있지 않냐? 왜 제명천왕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명천왕을 말하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명천왕이라는 이름은 죽은 뒤에 붙여준 이름, 즉 시호입니다. 우리 세종대왕 할 때 그 세종 이런 것들이 시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명도 시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명창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황녀, 보물보자, 보황녀라고 했습니다. 보배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니까 어떻게 되죠? 보배는 구슬주, 진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는 보황녀의 원래 이름을 주라고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할 사항 하나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 하나가 나옵니다. 한자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진주, 구슬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제명천왕의 원 이름 보황녀 할 때 이거 보배 보자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다듬어서 쓰고 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향가는 한자를 대충 얽어놓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2번가를 향가 제적법으로 풀어본 결과를 보시죠. 나는 바라지 백제와 섬나라 왜국이 큰 일을 당하였으니
핏줄을 같이하여 대대로 사귐이 있는 백제를 구하여 나라의 기초를 깊게 하여 주게. 바닷가에 주둔하고 있는 장수들은 포구에서 구슬이 깨어질지라도 구원군 파견 계획을 주워 담지 말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빨간 글씨를 보아주시오. 지, 개, 예, 지 모두가 우리 고대 한국어 발음, 다시 말해서 뜻발의 법칙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고대 한국어로 불리해지고 있었다라는 노래가 됩니다. 제명천왕은 이 작품을 비록 한자를 이용하였지만 고대 한국어로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뭐 어떻게 한자로 발음으로 읽는 게 아니고 꼭 이대로 나는 바라지 백제와 섬나라 왜국이 큰일을 당하였으니 핏줄을 같이하여 대대로 사귐이 있는 백제를 구하여 나라의 기초를 깊게 하여 주게. 바닷가의 장수들은 이 포구에서 비록 구슬이 깨어질지라도 구원군 파병 계획을 주워 담지 말게.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는 뜻이 됩니다. 드디어 제명천왕이 백제 구원군을 파병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백제와 왜국 이 두 나라 왕실은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대대로 그 후손들이 대대로 사귀어 왔기 때문에 구원군 파병을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핏줄을 같이하여 대대로 사귀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드디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제 왕의 후손 그 누군가가 외국에서 천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대대로 백제 왕실과 일본 왕실은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 국가들이었고 친척간이었고 서로가 대대로 도우면서 사귀어 온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사귐이 있는 백제를 구하여 나라의 기초를 깊게 해주게. 이 구절에서 백제와 일본 황실의 혈연 관계가 확 드러납니다. 백제 왕실과 외국의 황실이, 백제 왕실과 외국의 황실이 누군가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튼 있지만은 그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끼리, 우리 후손들끼리는 대대로 사귀자. 이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일본 황실의 뿌리가 백제 왕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신라와 당나라 공격에 의해서 백제 왕실이 망해버리면은 외국 왕실은 자신들의 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뿌리 없는 나라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명천왕은 백제 왕실이 망하는 것을 빤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백제 왕실이 지켜져야 일본 왕실의 뿌리가 보존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명천왕이 말했던 일본 외국의 황실에 어디선가 백제 왕에서 왔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황실이 시작이 되는 천왕, 그 천왕은 어느 천왕일까요? 백제와 관계를 가진 어떤 사람이, 백제 왕실과 관계를 가진 어떤 사람이 이 외국의 천왕이 됐을 것입니다. 그 천왕은 어느 천왕일 것인가? 마녀집에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답입니다. 마녀집을 연구하다 보면은 마녀집이라는 것은 누군가 어느 천왕의 혈통이 있었는데 그 혈통의 만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비는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마녀집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본 황실의 백제 정체성을 가진 나는 백제인이야 이렇게 딱 그걸 내세운 천왕이 누구였는가? 마녀집의 그 시작점이 되는 천왕이 바로 누구인지를 마녀집을 연구하다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녀집 시작점은 당연히 마녀집은 4,516곡입니다. 그 중에 제1번, 거기서부터 마녀집은 시작입니다. 그 1번가는 누구와 관계되는 천왕인가?
제21대 웅략천왕 유락구천왕에 대한 그런 유락구천왕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이 유락구천왕은 일본에서 천황제도가 천황이라는 게 최초로 시작되는 지점에 해당되는 천황입니다. 그리고 1번가 다음 노래는 2번가입니다. 2번가가 사실은 실질적인 1번가는 2번가입니다. 2번가는 누구에 대한 노래인가? 제34대 서명천왕이라는 천왕이 있습니다. 조메이, 일본말로 하면 조메이 천왕인데요. 서명천왕이라는 천왕이 있습니다. 그 천왕의 후손들이 누구냐? 마녀집 4516곡 전체 조상이 누구였던가? 조메이 천왕, 서명 천왕으로 밝혀집니다. 1번가가 아까 유라쿠 천왕이라고 그랬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땅 하나 나타나는 게 서명 천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라쿠 천왕은 상징적으로 천왕 제도의 시작이다 해서 앞에 내세운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마녀집이 말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핵심 1번의 천왕, 혈통의, 자기들이 말하는 혈통의 시작점이 누구냐? 서명천왕입니다. 이 영상을 보아주시죠. 그 빨간 원이 서명천왕입니다. 34대 천왕입니다. 34대 천왕이 있고 그 위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저 맨 위를 보면은 소가씨 집안이 나옵니다. 소가라는 사람 백제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백제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백제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백제에서 왔지만 그들은 나는 백제인이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나는 백제인이야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천왕이 서명천왕, 그 34대 천왕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봐주십시오. 서명천왕의 아내가 바로 자기의 조카인 그 좌측입니다. 파란색 황극천왕이고 제명천왕,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황극천왕이기도 하고 세명천왕이기도 하고, 이 여인이 자기 조카 딸인데 부부가 됩니다. 이 부부가 서명천왕 다음에 황극천왕이 제명천왕이 황위를 이어받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은 제명천왕이라는 여인의 남동생이 효덕천왕이 또 이어받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마녀집에서 시작되는 혈통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백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녀집을 연구하다 보면은. 서명천왕은 그러면 어떤 천왕이든가 백제와 뗄 수가 없는 천왕이었습니다. 일본 서기 속 서명천왕과 관련 서명천왕조를 보면은 죄다 백제의 이야기 투성이입니다. 우선 자신을 스스로 나는 백제인이야 이렇게 자처했습니다. 혈연적 연고가 없는데 백제인이라 했겠습니까? 당연히 혈연적 연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백제인이야라고 내세우는 천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백제 대사라는 큰 절을 짓습니다. 나라의 중심부로 흐르는 강을 백제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커다란 백제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제궁에 살다가 죽습니다. 궁의 북쪽에다가 죽으니까 우리 빈소를 지입니다. 그걸 빈궁이라고 합니다. 빈궁을 지어서 그 이름을 백제 대빈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백제를 붙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백제인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서명천왕의 정체성은 스스로가 나는 백제인이다, 백제였다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서명천왕은 자신을 백제 왕실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서명천왕은 백제의 어느 왕실과 어느 왕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 부분까지는 저의 연구 범위를 넘기 때문에 여기 그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가, 백제 어느 왕의 후손인가는 백제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께 과제를 좀 연구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명천왕은 금방 보여드렸죠. 자기 조카딸이 자기 남동생이겠죠.
남동생 아니면 형의 뭐 딸이었겠죠. 그 조카와 결혼을 합니다. 그 조카 딸이 바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바로 제명춘왕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보황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나자 제명천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제명천왕의 조카이니까 남편과 같은 집안, 당연히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당연히 백제인인 것입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은 그녀는 백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아까 그 백제를 구해주게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녀가 어느 정도 강렬한 백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서명천왕과 제명천왕 부부 사이의 후손들은 당연히 모든 후손들이 백제 왕실과 혈통이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만엽집 12번가는 백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제명천왕의 유언이었습니다. 제명천왕은 마음의 고향 백제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후쿠오카 조창궁까지 가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자, 우리가 백제를 구하러 가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살표를 보아주시죠. 오른쪽에 빨간 것이 바로 지금의 후쿠오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대마도까지 갔는데 이 당시 일본 서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의 여러 곳을 공격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마도를 가서 저기 울산 쪽으로도 올라갔을 것이고 부산 쪽으로도 갔을 것이고 남해안으로도 갔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라를 후방에서 공격하자 최초는 이런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12번가는) 백제 여인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후쿠오카 조창궁에서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고향을 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 보황녀가 비록 자기가 이 먼 포구까지 와서 일어서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도 꼭 백제를 구원해달라 이러한 노래를 유언으로서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의 도읍지 부여는 이러한 제명천왕을 기억해두고 백제 여인 제명천왕을 기억해주고 기념사업이라도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향가를 못 풀다 보니까 제명천왕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어떤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왜 백제를 구원하러 갔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편 서명천왕과 보황녀 제명천왕의 혈통이 현재 천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일본 천왕과는 백제 왕실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는 큰 집이었고 일본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녀집은 서명과 제명천왕의 후손들이 대대로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 황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천지 귀신에게 비는 노래집이었던 것입니다. 향가에 담아놓았던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 후손들이 황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백제를 구하고자 눈물의 노래를 남겼던 여인 제명천왕의 이야기가 다음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